네,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만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축구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보내주신 자료, 유럽 축구연맹 소속 국가대표 감독 1회, PDF 이걸 바탕으로요. 유럽 축구 변방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팀을 이끌고 있는 4명의 감독들, 아주 흥미로운 인물들인데요.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슬로바키아의 프란체스코 칼초나, 불가리아의 알렉산드르 디미트로프, 조지아의 윌리 사뇰, 그리고 아르메니아의 예기셰 멜리키안 감독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누구지?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저마다 스토리가 대단합니다. 이번 시간 목표는요. 단순히 경력 나열하고 그런 걸 넘어서요. 이 감독들이 각자 처한 환경 속에서 어떤 축구 철학, 또 어떤 전략으로 팀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같이 보려는 겁니다. 특히 감독들의 어떤 리더십 유형이나 국가대표팀 운영 방식 이런 거에 관심 많으신 당신이라면 정말 흥미로운 비교 분석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인물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주인공은 슬로바키아의 프란체스코 칼초나 감독입니다. 이분 이력이 정말 독특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감독들 있잖아요. 마우리치오 사리나 루치아노 스팔레티 같은 명장들 밑에서요. 무려 20년 넘게 어떻게 보면 그림자 참모 역할만 하다가 보조 코치로만요? 네, 그러다가 50대 중반에 처음으로 메이저팀 감독직에 오른 거죠. 지금 56세니까 뭐랄까 정말 대기만성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정말 늦게 빛을 본 케이스인데. 그런데 자료를 보면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사리즘이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공격 축구 철학 433 시스템에 대한 강한 신념이 보이거든요. 네, 확고하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감독으로서 평균 재임 기간이 고작 1.77년이다. 이런 데이터가 같이 있어요. 이게 언뜻 보면 좀 불안정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1.77년이라는 숫자만 딱 보면 좀 이상한데? 하고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수치는요, 칼초나 감독의 그 20년 넘는 긴 코치 경력 전체를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아주 예전에 2001년인가 2002년 시즌에 시칠리아 하브리그 팀에서 아주 잠깐 감독 맡았던 경험하고요. 그리고 지금 맡고 있는 슬로바키아 대표팀 감독직. 딱 이 두 번의 그 독립적인 감독 역할만을 가지고 계산한 평균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코치 경력은 싹 빼고 순수하게 감독만 맡았던 기간만.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또 국가대표팀 감독은 클럽팀하고는 다르잖아요. 실제 경기 수도 적고 소집 기간 외에는 공백도 길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숫자만으로 이 감독의 안정성이나 능력을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이력은 수십 년간 최고 레벨에서 전술을 계속 연구하고 갈고 닦아온 어떤 전술장인의 면모를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 지식을 직접 팀을 이끌면서 구현해야 하는 어쩌면 감독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그럼 그가 추구한다는 사리즘, 그 433 시스템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축구를 말하는 건가요? 그냥 포메이션만 433 쓴다고 되는 건 아닐 텐데요. 그럼요. 그 사리즘 혹은 사리볼이라고 불리는 이 철학은요. 단순히 포메이션만 433 쓰는 걸 훨씬 넘어섭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점유율 자체에 막 집착하기보다는 빠르고 정교한 짧은 패스를 계속 삼각형 형태로 주고받으면서요. 수직적으로, 그러니까 골문을 향해서 빠르게 전진하는 공격 스타일입니다. 아, 굉장히 공격적이네요. 네. 그리고 볼을 만약 뺏기면 즉시 강한 압박으로 다시 뺏어오는 거, 이걸 역압박이라고 하죠. 이것도 중요하고요. 전체적인 수비 라인도 상당히 높게 유지하는 게 특징입니다. 와. 그러다 보니 미드필더들이 정말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하고 팀 전체가 아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조직력이 생명인 거죠. 듣기만 해도 상당히 정교하고 뭐랄까 좀 이상적인 축구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한 가지 스타일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한 게 오히려 약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특히 선수들 매일 붙잡고 훈련할 수 없는 국가대표팀에서는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칼초나 감독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 도전 과제입니다. 그렇죠. 클럽팀처럼 매일 선수들 모아놓고 세밀한 전술 움직임 반복해서 훈련시킬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국가대표팀은. 네. 그래서 그의 그 정교한 433 시스템을 이 제한된 시간 안에 선수들에게 완벽하게 이해시키고 또 경기장에서 실제로 구현해내는 것. 이게 바로 그가 단순한 전술이론가가 아니라 정말 뛰어난 리더이자 감독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 부분인 거죠. 2022년 7월부터 맡고 있는 이 슬로바키아 대표팀이 어떻게 보면 그의 첫 번째 메이저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칼초나 감독의 이야기는 결국 이거네요. 오랜 시간 쌓아온 이론적인 깊이가 과연 실전 리더십으로 어떻게 발현될 수 있을까? 이걸 지켜보는 거네요. 433 시스템에 대한 정말 탈실 추정을 불허하는 그 깊이 있는 전술적 이해도겠죠. 네. 과제는 그걸 이제 현실적인 결과로 증명해내고 또 필요하다면 상황에 맞게 좀 유연한 모습도 보여주는 것. 이게 중요할 겁니다. 만약 슬로바키아에서 정말 인상적인 성과를 낸다면 그의 전술 철학을 높이 사는 예를 들어 세리아 A 같은 상위 리그 클럽들이 분명히 눈여겨볼 겁니다. 자, 이렇게 수십 년의 준비 끝에 마침내 기회를 잡은 칼초나 감독과는 정말 정반대의 길을 걸어온 인물이 있습니다. 다음은 불가리아의 알렉산다르 드미트로프 감독인데요. 이분은 불가리아 축구연맹, BFU라고 하죠. 그 내부에서 잔뼈가 굵은 그야말로 내부 승격 케이스입니다. 네, 연명 사람이죠. 2025년 9월이었죠. 불가리아 대표팀이 월드컵 예선에서 연달아 크게 지면서 완전히 위기에 빠졌을 때요. 외부에서 유명 감독 데려오는 대신에요. BFU는 10년 이상 유소년 대표팀들을 쭉 맡아왔던 디미트로프 감독을 A 대표팀 사령탑으로 임명했습니다. 현재 49세시고 당연히 UEFA 프로 라이센스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선택, 이건 어떤 배경에서 나왔다고 봐야 할까요? BFU, 그러니까 불가리아 축구 연맹의 선택은요, 제 생각에는 매우 명확한 전략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전략적이요? 네. 당장의 어떤 마법 같은, 갑자기 팀이 확 바뀌는 그런 반전을 기대하기보다는요, 좀 더 길게 보고 장기적인 안정과 팀 재건에 초점을 맞춘 결정이라는 거죠. 특히 디미트로프 감독은 본인이 U17, U19, U21 팀에서 직접 가르쳤던 젊은 선수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제자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을 중심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를 이끌어갈 적임자다. 이렇게 본 겁니다. 실제로 연명회장이 임명할 당시에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한 것도요. 어떻게 보면 디미트로프 감독에게 단기적인 성적 압박에서 좀 벗어나서 팀을 차분하게 재정비할 시간을 주겠다. 이런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의미심장하네요. 계약 기간도 2년, 2027년 6월까지로 비교적 여유를 줬고요. 근데 이분 이력 중에 좀 흥미로운 게 선수 시절이랑 지도자 경력 초반에 인도네시아 경험이 있다는 점이네요. 원래 CSK 소피아 유스 출신 미드필더였는데 인도네시아 리그에서도 뛰고 거기서 코치 생활도 시작했다고요? 보통 유럽 축구인들 경력과는 좀 다른데요? 네, 그 점에 어떻게 보면 의외의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 강점이요? 네, 유럽 외의 다른 축구 문화, 다른 환경을 경험했다는 건요. 그만큼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적응력이나 유연성을 갖췄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비록 긴 시간은 아니었겠지만 어떤 틀에 박히지 않은 시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죠. 그렇군요. 디미트로프 감독의 가장 큰 성과는 역시 유소년 대표팀 시절이었군요. U19랑 U17팀을 연달아서 유럽 선수권 본선에 올려놨다고요? 맞습니다. 2014년에 U19, 바로 다음해 2015년에 U17 유로 본선 진출. 이게 당시 불가리아 축구계에서는 상당한 뉴스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객관적으로 약체로 평가받던 팀들을 이끌고 만들어낸 성과였기 때문에 그의 지도력이 그때부터 높이 평가받기 시작했죠. 그의 지도 철학을 보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추구하라. 이런 식으로 선수들을 독려하는 스타일이에요. 잠재력을 좀 끌어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이후에 U21 대표팀을 거의 7년 가까이 맡으면서 성적 자체는 꾸준했습니다. 평균 승점 1.33점이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아쉽게 본선 진출은 못했어요. 근데 오히려 BFU 입장에서는 이 점이 즉각적인 성공보다는 안정적인 팀 관리에 더 적합한 인물이다. 이런 확신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전술적으로는 어떤 스타일을 주로 쓰나요? 기본적으로는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4-2-3-1. 네,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 흔히 더블 볼란테나 더블 식스라고 부르는 역할을 둬서 중원의 안정성을 좀 확보하고 공수 밸런스를 맞추려는 그런 현대적인 시스템이죠. 하지만 U21 대표팀 맡았을 때는 4-3-3이나 4-4-2처럼 상대팀에 따라서 다양한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유연성도 보여줬습니다. 아주 화려하진 않아도 실리적인 축구로 추구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디미트로프 감독에게 주어진 미션은 당장의 막 화려한 승리 이런 거보다는 좀 추락했던 팀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본인이 직접 키워온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의 미래를 설계하는 어떤 리빌딩 전문가 이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팀을 재건하는 임무죠. 자, 이번에는 정말 극적인 이야기를 가진 감독입니다. 조지아 대표팀의 윌리 사녜 감독. 아, 산열. 네. 이분은 조지아 축구 역사상 최초로 메이저 대회 본선, 바로 유로 2024 진출이라는 어떻게 보면 기적을 만들어낸 주인공입니다. 프랑스 출신이고요. 2021년 2월에 조지아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죠. 네, 대단했죠. 계약 기간을 보니까 2027년 12월까지더라고요. 아주 긴데 이건 조지아 축구 연맹 GFF의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과가 있으니까요. 사실 조지아는 1992년에 UFA 가입한 이후로 30년 넘게 메이저 대회 문턱을 한 번도 넘지 못했고요. 한때는 FIFA 랭킹이 150위권 밖으로 밀려나기도 했었다면서요. 네, 암흑기였죠. 이런 팀을 딱 맡았을 때 산율 감독의 가장 큰 고민,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조지아 축구요. 전통적으로 보면 선수들 기술이 굉장히 좋고 좀 창의적인 플레이를 즐기는 스타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예측 불가능한 매력이 있는 팀이었죠. 아, 약간 그런 느낌 있죠. 네. 1979년에 디나모 티빌리시라는 클럽이 리버풀을 3-0으로 이긴 사건은 아직도 조지아 축구의 전설처럼 내려옵니다. 와, 리버풀을요? 네. 근데 그런 번뜩이는 재능만으로는 현대 축구에서 꾸준하게 성적을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산율 감독이 마주한 핵심 과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조지아 선수들 특유의 그 창의성과 모험심, 이걸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유럽 최상위 레벨에서 통할 수 있는 전술적인 규율 그리고 수비 조직력,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아,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네, 단순히 프랑스식 시스템을 그냥 이식하는 게 아니라 조지아 축구의 원래 DNA는 살리면서 단점만 보완해야 하는 아주 섬세하고 어려운 작업이었던 거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유로 2024 본선 진출이라는 역사적인 성과도 그렇지만 기록적으로 봐도 49경기에서 평균 1.57 승점에 승률 46%면 이건 정말 팀이 단단해졌다는 증거잖아요. 네, 완전히 다른 팀이 됐죠. 그 정점은 역시 유로 2024 플레이오프였습니다. 강팀 그리스를 상대로 승부차기까지 가는 그야말로 혈투 끝에 4-2로 승리하면서 본선행 티켓을 따냈을 때 조지아 전체가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다고 합니다.
30년 묵은 한을 푼 순간이었죠. 와, 진짜 드라마네요. 도대체 어떤 전술로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건가요? 자료에는 통제된 로우 블록과 시속한 공격 전환의 결합이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쉽게 말하면요. 수비할 때는 우리 골문 앞에 거의 뭐 버스를 세운다고 하죠. 그렇게 아주 조직적이고 낮은 위치에서 엄청 단단한 방어벽을 만듭니다. 이걸 이제 로우 블록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 내려서는 수비. 그렇죠. 여기에는 골키퍼 발렌시아에서 뛰었고 지금은 리버풀 이적이 유력하다고 하는 기오르기 마마르다슈빌리 선수. 이 선수의 정말 눈부신 선방 능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네, 선방 대단했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을 딱 빼앗는 순간 팀 전체가 마치 스위치를 켜듯이 순식간에 공격 모드로 확 전환합니다. 오. 단순히 공을 그냥 뻥 걷어내고 역습하는 게 아니고요. 선수들이 아주 자신감 있게 앞으로 막 전진하면서 창의적인 플레이, 때로는 굉장히 과감한 모험을 시도해요. 수비하다가 갑자기요? 네, 산열 감독이 선수들한테 너희 16살, 17살 때처럼 그냥 즐기면서 플레이해라 이렇게 주문했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아, 뒤에는 우리가 만든 탄탄한 수비 구조가 있으니까 믿고 너희의 재능을 마음껏 펼쳐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안정감이 오히려 공격적인 자유를 주는 약간 역설적인 효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와, 그 설명 들으니까 진짜 흥미롭네요. 수비 조직력을 강화하는 게 오히려 공격력을 살리는 열쇠가 됐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유로 2024 포르투갈전에서 나온 첫 골 장면이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미카오타제 선수가 상대 실수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공을 가로채서 아주 날카로운 패스로 크바르첼리아의 골을 만들었잖아요. 이건 정말 약속된 플레이, 선수들 간의 완벽한 호흡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핵심 선수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흔히 조지아 황금 세대라고 불리는 선수들의 활약이 절대적이었습니다. 황금 세대. 네, 첫 번째는 역시 흐비차 크바르첼리아. 나폴리 소속의 이 선수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네, 크바라도나. 네, 현란한 드리블하고 스피드로 상대 수비를 그냥 파괴해버리는 에이스입니다. 산열 감독은 그의 파괴력을 극대화하려고 여러 포지션에 기용했고요. 팀의 수비적인 안정 덕분에 크바라첼리아는 공격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거죠. 시너지 효과네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골키퍼 기오르기 마마르다슈빌리. 이 선수는 정말 통곡의 벽이었습니다. 산열의 노우블럭 전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의 선방쇼는 팀 전체에 엄청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정말 중요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르주 미카우타제. 이 최전방 공격수는 단순히 골만 넣는 게 아니라요. 강력한 전방 압박으로 수비에도 크게 기여하고 공격으로 전환될 때 그 연결고리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빠른 판단력, 연계 플레이 능력, 그리고 유로 2024에서 득점한 경쟁까지 펼칠 정도의 골 결정력까지 갖췄죠. 크바라추엘리아에게 집중될 수 있는 부담을 아주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줬습니다. 와, 정말 핵심 선수들이네요. 유로 2024 본선 무대에서도 조지아의 돌풍은 계속됐죠. 네, 물론이죠. 비록 16강에서 스페인한테 지면서 탈락했지만 첫 출전한 메이저 대회에서 전 세계 축구 팬들한테 정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튀르키예를 상대로 역사적인 대회 첫 골을 넣었고요. 체코하고 비기면서 첫 승점도 따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우승 후보였던 포르투갈을 2대0으로 꺾는 대변을 연출하면서 16강에 진출했잖아요. 맞아요. 그 경기 정말 대단했죠. 이건 단순한 1승이 아니라 조지아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자부심과 희망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겠네요. 결국 산열 감독은 조지아 축구의 결과와 스타일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동시에 선사한 그야말로 역사적인 인물로 평가받을 겁니다. 오랫동안 조지아 축구연맹 GFF가 꾸준히 투자해온 유소년 육성 시스템이 산열이라는 뛰어난 리더를 만나서 마침내 꽃을 피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앞으로가 더 기대되네요. 네, 이제 다음 과제는 아마도 그 로우블록과 역습이라는 성공 공식에 더해서 좀 더 경기를 주도하는 점유율 축구 같은 다양한 전술적인 옵션을 장착하는 것 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 감독이 한 나라의 축구 역사를 바꾼 산요의 사례와는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진 감독입니다. 이번에는 자국리그 영웅의 국가대표팀 도전기인데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 아르메니아의 예기시에 멜리키안 감독입니다. 2025년 8월에 부임했으니까 비교적 최근이죠. 네, 얼마 안 됐죠. 만 46세고요. 아르메니아와 우크라이나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UEFA 프로 라이센스도 당연히 있고요. 이 감독의 경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아르메니아의 명문 클럽이죠. FC 퓨닉에서의 그야말로 압도적인 성공입니다. 거의 뭐 퓨닉 왕조를 건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그렇습니다. 2021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약 4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퓨닉을 이끌면서요. 클럽 역사상 최다 경기 지휘 기록 193경기, 그리고 최다 승리 기록 114승을 다 갈아치웠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경기당 평균 승점이 무려 1.95점에 달했고요. 리그 우승도 2번이나 차지했습니다. 2021-22 시즌, 2023-24 시즌이요. 말 그대로 아르메니아 리그를 완전히 평정했다고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자국 리그에서의 확실한 성과가 그를 국가대표팀 감독이라는 더 큰 무대로 이끈 원동력이 된 겁니다. 선수 시절에는 아르메니아와 우크라이나 리그에서 주로 뛰었고 특히 우크라이나의 메탈루르 도네츠크라는 팀에서 수비수로 꽤 오래 활약했군요. 이 경험이 감독 스타일에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리그는 잘 아시다시피 동유럽 특유의 강한 피지컬,
그리고 아주 조직적인 전술을 강조하는 곳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곳에서 수비수로 오랫동안 뛰었다는 것은 그가 감독으로서도 기본적으로 좀 실리적이고 수비적인 안정감을 중시하는 그런 기반을 갖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도자 경력 초반에 우크라이나에서 유스팀 코치나 성인팀 보조 코치를 거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것도 중요한 자산이 됐을 거고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정작 우크라이나에서 성인팀 감독으로 처음 데뷔했을 때는 성적이 썩 좋지 않았어요. 평균 승점이 0.9점대 정도였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런데 아르메니아 리그로 돌아오자마자 알라시케르트 FC라는 팀을 맡아서 6개월 만에 평균 1.94 승점을 기록하면서 바로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와, 완전 다르네요. 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가 아르메니아 축구 환경과 선수들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고 또 그 환경에 최적화된 전술 운용 능력을 갖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쩌면 우크라이나에서 배운 어떤 전술적인 틀을 아르메니아 현실에 맞게 아주 잘 적용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구체적인 전술 스타일은 어떤 모습인가요? 퓨닉 시절의 그 압도적인 성공 비결은 뭐였을까요? 기본적으로는 4-4-2 포메이션에서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두는 소위 W 형태나 아니면 4-2-3-1처럼 중원 싸움과 수비 밸런스를 좀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퓨닉 시전에는 누비시하고 오투반조라는 2명의 공격수 조합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공격력을 극대화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전방 공격수들의 어떤 파트너십이나 역할 분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공격수 활용이 중요하군요. 네, 근데 멜리키안 감독의 가장 큰 특징이자 어떻게 보면 강점은요. 바로 극단적인 전술적 유연성에 있습니다. 극단적이요. 네, 어떤 특정 포메이션이나 스타일에 얽매이지 않아요. 경기 중에도 상대나 상황에 따라서 여러 번 포메이션과 전술을 바꾸는데 아주 능숙하고요. 심지어 필요하다면 500 수비를 쓰다가도 갑자기 7명의 공격수를 투입하는 그런 파격적인 전술까지 구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와, 7명이요? 네. 정말 극단적이네요. 그렇죠. 이런 실용주의 그리고 임기응변 능력은 선수 구성이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국가대표팀 감독에게는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강팀을 만나면 철저하게 실리적으로 나섰다가 반드시 잡아야 하는 팀을 상대로는 또 아주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거죠. 아르메니아 대표팀 부임 이후에 초기 행보는 어떤가요? 싸우는 팀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는데 구체적인 성과나 좀 변화 같은 게 있나요? 시작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데뷔전이 2026 월드컵 예선 포르투갈 원정이었는데 0-5로 크게 패했거든요. 아, 강팀이긴 했지만요. 그렇죠. 하지만 바로 다음 경기 아일랜드와의 홈 경기에서는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바로 반전시켰습니다. 현재까지 2경기에서 1승 1패, 평균 1.50 승점을 기록하면서 예선 그룹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이 순위를 유지하는 게 당면 과제겠죠. 네, 중요하겠네요. 그는 싸우는 팀, 파이팅 팀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팀의 어떤 투지나 정신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두아르드 스페르트시안 크라스노다르 소속이나 그랜트 레온 라노스, 뮌켄글라트바흐 소속 같은 젊은 핵심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좀 재편하면서요. 심지어 은퇴했던 레전드죠. 헨리크 미키타리안의 복귀까지 추진하는 등 팀의 어떤 구심정을 만들어내는 노력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 미키타리안 복귀까지요? 네, 멜리크얀 감독의 강점은 역시 아르메니아 축구에 대한 그 깊은 이해,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전술적 유연성, 마지막으로 팀의 정체성과 투지를 불어넣는 리더십,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의 어떤 엄청난 도약보다는 측정 가능한 진전, measured progress를 통해서 꾸준히 팀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게 그의 역할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단순히 성적뿐만 아니라 아르메니아 축구의 어떤 자존심을 세우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4명의 감독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20년 넘게 칼을 갈았던 늦깎이 선수리론가 칼초나 감독부터 내부 시스템을 통해 성장한 안정지향의 디미트로프 감독, 또 외국인으로서 한 나라의 역사를 새로 쓴 변화의 촉매제 산율 감독, 그리고 자국 리그를 평정하고 더 큰 도전에 나선 멜리크얀 감독까지. 와, 정말 각자의 배경과 철학, 그리고 처한 상황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새삼 놀랍네요. 네, 맞습니다. 이들 모두 공통점이 있다면 유럽의 전통적인 축구 강국이 아닌 비교적 작은 나라의 대표팀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제한된 자원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팀을 성공으로 이끌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각자 다른 해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전술적인 접근 방식, 선수 육성 방식, 심지어는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까지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결국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리더십 모델을 찾아가는 그 여정 자체가 중요한 거겠죠? 그러게요. 정말 다양한 리더십의 스펙트럼을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분석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